왜, 아, 왜입니까? 왜 몽골 직원이 저에게 한국어를 합니까? 왜 거리가 한글 천지입니까? 왜 청년들이 한국 회사를 꿈꿉니까? 왜 78%가 한국을 원합니까? 왜? 달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봤습니다. 간판 60개 한글. 학생 91% 한국 지지. 직원 20명 한국 기술 배움. 환자들 한국 마스크 착용. 전부 한국입니다. 물었습니다. 네, 왜 한국입니까?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한국이 우릴 동등하게 봐줘요. 중국은 명령만 해요. 러시아는 무시해요. 한국은 가르쳐줘요. 함께 성장해요. 노동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밤새워 가르쳐줬어요. 제 이름 불러줬어요.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교수가 눈물 흘렸습니다. 30년 걸렸어요. 이제 한국어가 이 나라 젊은이들 꿈이 됐어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총 없이 사랑으로 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시체 더미 앞에서도 폭격 잔해 속에서도 눈물은 없었죠. 그런 제가 2024년 3월 몽골거리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100개 간판 중 62개가 한글이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탱크 한 대 없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꿈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원해서 이 나라가 해낸 겁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영국 출신 전직 군사분석가죠. 30년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전쟁을 숫자로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24년 2월 CNN에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몽골 한글 간판 60%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칭기즈칸의 나라가 한글로 뒤덮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CNN은 제게 항공권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오고 거짓말을 폭로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20대 여성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완벽한 마하게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쓰냐고. 요즘 손님 10명 중 8명이 한국 분이세요. 참 습관이 됐어요.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이라고요? 여긴 몽골 공항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헨트는 택시를 탔습니다. 50대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또 한국어였습니다. 차 안에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흘러나왔죠. 기사는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카페 서울, 세인 한국 치킨, 김밥 천국, 저 가게들 한국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 몽골 가게예요. 한글이 세련돼 보였어요. 몽골 가게가 한글 간판을 단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감시 저는 피스 애비뉴를 걸었습니다.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세기 시작했죠. 1시간 뒤 집계를 마쳤습니다. 총 100개 간판 중 62개가 한글, 62%였습니다. CNN이 맞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한 사람이 한글 간판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죠. 레이디너샤 분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몽골 사람이에요. 손님들이 한글 간판 더 좋아해서요. 구석에 대학생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세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선 필수예요.
한국어 못하면 취직도 못해요. 왜 한국입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우릴 동등하게 대해줘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릴 아래로 봐요. 한국은 파트너예요. 파트너. 대한민국이 몽골을 파트너로 대한다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다 한국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보고 K-파프 듣고 한국어 배우죠. 한국이 우리 미래거든요. 한국이 우리 미래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우바타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심장입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 지지율 78%.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78%. 10명 중 8명.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총알을 세고 탱크를 집계하고 사상자를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엔 총 한 방 없는 정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해냈습니다. 무기 없이, 군대 없이, 오직 문화와 언어로 한 나라의 마음을 얻어낸 겁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쳤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다. 이건 사랑이다. 저는 다음 날 몽골 국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몽골을 점령했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했죠. 대학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게시판 절반이 한글 공지였습니다. 한국학과 세미나 안내,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 한국 대학 교환 학생 모집. 이게 몽골 대학입니까? 한국 대학입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김수진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김 교수님. 3층 한국학과예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한국어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표, 한국 지도, 서울 풍경 사진.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까?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영국 분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CNN 자문 분석가, 몽골 한글 현상 취재 중이라고. 김 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걸렸어요. 이제야 세상이 관심을 갖네요. 30년이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제가 처음 몽골에 왔을 때요. 1994년. 소련 붕괴 직후였습니다. 몽골은 혼란의 시기였죠. 그때 몽골엔 한국어 교재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처음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이게 그때 유일하게 구할 수 있던 사전이에요. 북한에서 만든 거였죠. 저는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사랑적을 향한 감정. 뭐라고요? 사랑이 적이라고요? 김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역이 70%였어요. 북한 체제 선전용으로 만든 사전이었거든요. 이걸로 가르칠 순 없었죠. 저는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유인민의 투쟁. 평화 제국주의 타도. 이건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선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만들었죠. 제가 직접. 김 교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밤마다 사전을 썼어요. 한국에서 교재를 공수받고 몽골 상황에 맞게 단어를 골랐죠. 15년 걸렸어요. 2만 단어. 15년이라고요? 2만 단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나중엔 제자들이 도왔죠. 밤새워 단어를 쓰고 예문을 만들고 발음을 표기했어요. 김 교수는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죠. 한국어 표준 사전 몽골판. 2009년에 완성했어요. 이게 지금 몽골 모든 한국어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예요. 저는 그 책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예문이 달려 있었고 몽골어 발음 표기가 정확했습니다. 이 책으로 몇 명이 배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김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빌딩, 한국 기업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몽골 직원 80%가 제 학생들이에요. 80%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현대, 삼성, LG 로고가 보였습니다. 2007년에 세종학당을 열었어요. 첫날 수강 신청이 120명이었죠. 교실이 모자라서 복도에서 수업했어요. 120명이 첫날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월급이 2배였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죠. 월급 2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첫 학생 중 한 명이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 일해요. 또 한 명은 현대건설 몽골 지사장이고요. 또 한 명은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의원이에요. 한국어로 선거 운동했죠. 시의원이 한국어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기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학생들이 잘 됐으면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꿈을 이뤘으면 했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가 한글로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요. 그녀는 한 권의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전은 단어집이 아니었습니다. 비자였습니다. 미래로 가는 비자였죠.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만든 건 사전이 아닙니다. 다리예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김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무기입니다. 총보다 느리지만 결국 모든 문을 열어버리는 무기죠. 그리고 한 여자의 펜이 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몽골 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연구소장 바트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남성이었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이야기하러 오셨죠? 앉으세요. 그가 그래프 하나를 펼쳤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졌어요. 몽골 경제도 같이 무너졌죠. 그래프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 37%. 국민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공장이 멈추고 가게가 문 닫고 사람들이 굶주렸죠. 37%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국가 붕괴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왔어요. 바트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995년 한국 건설 회사들이 몽골 노동자를 뽑았어요. 한국에서 일하라고요. 5천 명이 갔죠. 철근 나르고 건물 짓고 땀 흘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자 파견이었군요. 그런데요. 바트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들이 23년 뒤 돌아왔을 때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요? 한국어를 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가져왔고 한국 라면을 선물했죠. 아, 그래서 한류가 시작된 겁니까? 맞아요. 그들이 씨앗이었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가게를 열었고 자식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냈죠. 2000년대 들어서자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바트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대, 삼성, LG, 롯데, 포스코. 2005년부터 몰려왔어요. 도로 깔고 빌딩 짓고 공장 세웠죠.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현대버스가 달리는 울란바토르 거리. 롯데마트 간판. 포스코 건설 현장. 이 회사들이 몽골인 2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한국어 필수. 한국어 필수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세종학당에 사람이 넘쳐났죠. 왜냐고요? 한국 회사 월급이 몽골 회사보다 2배였거든요. 2배.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제품만 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산은 고장 안 나요. 한국 라면은 맛있고 한국 화장품은 효과 있고 한국 전자제품은 튼튼하죠. 한번 써보면 다시 찾게 돼요. 저는 시장 조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한국산 68%, 화장품 한국산 72%, 휴대폰 삼성 45%. 경제가 문화를 끌어왔고 문화가 다시 경제를 키웠어요. 바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시너지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바트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우릴 지배하려 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역사가 그래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동등하게 대했어요. 우리를 파트너로 봤죠. 한국 회사들은 몽골 직원을 훈련시켰어요. 기술을 가르쳤고 승진시켰죠. 중국 회사는 중국인만 관리자로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몽골인을 지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존중.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몽골 젊은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바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회사 취직이에요. 서울 유학이고요. 왜냐고요? 한국이 우리 미래니까요. 한국이 우리 미래.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생존 전략이에요. 바트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우린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택.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현대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롯데마트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지나갔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보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게 21세기 방식입니다. 전쟁 없는 동맹, 총 없는 정복. 대한민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몽골 사회여론연구소를 찾았습니다. 78%라는 숫자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10명 중 8명이 한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겁니까? 소장 체렌도르지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죠. 직접 보세요. 2023년 조사예요. 표본 5,000명. 전국 단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 78.3%.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세대별로 보세요. 체렌 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대 찬성 91%, 30대 86%, 40대 74%, 50대 63%, 60대 이상 52%. 젊을수록 찬성률이 높죠. 왜냐고요? 체렌 박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보고 K-파프 듣고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국이 뭔지 알죠? 91%. 20대 젊은이 10명 중 9명이 한국과 하나 되길 원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체렘 박사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 23%, 러시아 12%.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23%, 러시아 12%. 반면 한국 78%. 이건 비교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역사예요. 체렘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봤어요. 수백 년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소련 시절, 우린 그들의 위성국이었죠. 명령받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했어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 번도 우릴 지배하려 하지 않았죠.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 차이를 국민들이 느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그게 숫자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 포스코 구리 재련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과 몽골 자원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죠. 현장 소장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10만 톤 구리를 생산해요. 몽골 구리 광산에서 원석 가져오고 우리 기술로 정련하죠. 직원은 몇 명입니까? 350명이에요. 그중 320명이 몽골 사람이고 한국인은 30명 뿐이에요. 320명이 몽골인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도 가르칩니까? 당연하죠. 처음엔 한국에서 기술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직원들이 혼자 돌려요. 3개월마다 한국 본사에서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승진하죠. 작업장을 걸었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저를 보고 웃었죠.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5년 됐어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한국 선배들이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도 반장이에요. 한국 회사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최고예요. 월급 좋고 기술 배우고 미래 있어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여기서 일하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윈윈입니다. 몽골은 자원을 주고 한국은 기술을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만들었죠. 공장을 나오며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회사와 뭐가 다릅니까? 김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 회사는 중국인만 관리자로 써요. 몽골인은 단순 노동만 시키죠. 러시아도 비슷해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몽골 직원 키우는 게 목표예요. 10년 뒤엔 한국인 없어도 이 공장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78%라는 숫자, 91%라는 젊은 세대, 포스코 공장에 320명.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뢰의 시스템. 대한민국은 총 대신 기술을 보냈습니다. 명령 대신 교육을 줬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21세기 동맹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2020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19였습니다. 저는 그해 3월 다시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한국-몽골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했죠. 울란바토르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KF94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기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 줄 알았어요. 요즘 한국이 대단하잖아요. 코로나 잡았다면서요?
한국이 코로나를 잡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방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체렌도르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새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몽골인이 선망하는 나라 순위, 한국이 5위였어요. 그런데 2020년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5위에서 1위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대응 때문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 투명성, 속도. 몽골 국민들이 봤어요. 저게 선진국이구나 라고요. 체렌 교수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단키트 정확도. 한국 98%, 중국 85%, 러시아 80%. 한국 진단키트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줄 섰어요. 중국 키트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 거라면 정확하다고 믿었죠. 98%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신뢰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체렌 교수가 웃었습니다. 김치 소비가 10배 늘었어요. 김치요? 네. 한국 뉴스에서 김치가 면역력에 좋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마트에서 김치가 동났죠. 한국 식품 수입이 폭증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면역 상징이 됐다고요? 국립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을 만나기로 했죠. 이승민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여성 의사였습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몽골 의료진 교육하러 왔죠. 한국 방역 시스템 전수하고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배워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죠. 한국식 브리핑,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 여기선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잘해요. 이 박사는 병동을 안내했습니다. 몽골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방호복을 입고 한국산 의료 장비를 쓰고 있었죠. 한 몽골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체계적이에요. 투명해요. 이게 선진국 방식이구나 느꼈죠. 한국 시스템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중국은 숨겼죠. 러시아도 그랬고요. 하지만 한국은 매일 브리핑했어요. 숫자 공개하고 동선 알리고 국민과 소통했죠. 그게 신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투명성.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약국마다 한국산 마스크, 손소독제, 비타민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사가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 거 찾아요. 안전하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더 그래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몽골어 자막이 달려 있었죠. 옆 테이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봐. 저렇게 해야지.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되는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기는 본질을 드러낸다. 한국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여줬다.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5위에서 1위로. 98% 정확도. 10배 늘어난 김치 소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강국은 GDP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투명성이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입니다. 2023년 5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몽골에서였습니다. 김철수 소장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큰일 났어요. 중국이 구리 수출을 막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았다고요? 왜요? 정치적 압력이에요. 몽골이 한국과 너무 가까워진다고. 경고하는 거죠.
저는 즉시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동맹이 증명되는 법이죠.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포스코 공장은 혼란이었습니다. 구리 원석 공급이 끊겼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출 위기였죠. 김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국경 통과를 막았어요. 트럭이 발이 묶였죠. 원석이 안 들어오면 2주 뒤 공장 멈춰요. 직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350명 일자리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작업장을 걸었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죠.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포기 안 해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임원들이 날아왔습니다. 몽골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본사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대안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몽골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도 믿을 수 없어요. 중국 눈치 보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몽골 기술자들을 더 교육시킵시다. 원석 공급 줄어도 효율 높이면 버틸 수 있어요.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이요. 집중 교육하면 가능해요. 3개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날부터 비상 TF가 가동됐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 10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세종학당 학생 30명이 실습생으로 투입됐죠. 공장은 24시간 교육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몽골 직원에게 기계를 가르쳤습니다. 밤새워 연습했죠. 세종학당 학생들은 통역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기술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이 밸브를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몽골 직원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봐요. 할 수 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몽골 직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효율이 20% 올랐습니다. 원석 공급이 줄었지만 생산량은 유지됐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봤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이 멈춰도 신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중국이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몽골 직원들은 한국 기술을 익혔습니다. 더 이상 중국 원석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공장 앞마당에서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위기를 넘었어요. 몽골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직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 안 했어요. 진짜 동료예요. 진짜 동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죠. 몽골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진짜 파트너였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증명했습니다. 공급망이 끊겨도 정치적 압력이 와도 신뢰는 끊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와 기술이 한 몸이 됐다. 한국어로 기술을 배운 몽골인들이 공장을 살렸다. 이게 21세기 동맹이다. 2024년 9월,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 신도시에 있는 국제대학을 찾았습니다. 한국학 거점 대학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거대한 문구가 걸려 있었죠. 한국학은 미래를 가르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학이 미래라고요?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게시판은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 서울대 교환학생 모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여긴 몽골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학과 학과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몽골인 교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야스갈 교수입니다. 서울대에서 박사 받았어요. 서울대 박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교수진 80%가 한국 유학파예요. 바야스갈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재도 전부 한국에서 지원받고 연구비도 한국 정부에서 나와요. 80%가 한국 유학파라고요? 이건 한국 대학 분교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 만나볼까요? 바야스갈 교수가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30명이 한국어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삼성, SK 하이닉스 로고가 그려져 있었죠. 수업이 끝나자 바야스갈 교수가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바야르마, 에르덴, 이리 와봐. 22세 여학생과 24세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마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서울대 교환학생 다녀왔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이라고요?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에르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여기서 미래예요. 한국어 하면 삼성 갈 수 있어요. LG도 가고 현대도 가죠. 한국 회사 월급이 3배예요. 3배라고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 좋아하세요? 바야르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드라마 보고 자랐어요. BTS 팬이고요. 한국은 꿈이에요. 언젠가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르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과학생 80명 중 70명이 한국 회사 취직 목표예요. 나머지는 한국 대학원 가려고요. 80명 중 70명이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야스갈 교수가 저를 취업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이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삼성 채용, LG 인턴십, 현대 신입사원 모집.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졸업생 100명 중 67명이 한국 기업 취직했어요. 바야스갈 교수가 말했습니다. 67%라고요? 이건 취업률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율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한국 대학원 진학이 20명, 몽골 한국 기업 지사가 10명이에요. 결국 97명이 한국과 연결된 거죠. 97명이 한국과 연결됐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몽골 네트워크 지도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의 대학들과 울란바토르 대학들이 빨간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로고가 몽골 곳곳에 박혀 있었죠. 이게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예요. 바야스갈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엔 선 하나 없었어요. 지금은 몽골 젊은이들이 이 선을 타고 한국으로 가요. 꿈을 실현하죠.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선들이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혈관. 그 안에 젊음이 흐르고 꿈이 흐르고 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가방을 메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어로 농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언어였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절반이 한국 책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학생들이 한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책 읽기 어렵지 않아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익숙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 배웠거든요. 이제 한국어가 제 제2 언어예요.
제2 언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녁 김수진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들이 다시 학생을 가르치죠. 한국어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씨앗을 뿌렸고 이제 숲이 됐습니다. 김 교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30년이요. 30년 걸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한국어가 이 나라 젊은이들의 꿈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대학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였습니다. 미래로 가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 위로 몽골의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꿈을 말하며. 대한민국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지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으로 꿈꾸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세대를요. 2024년 10월 저는 울란바토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였습니다. 이제 최종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쳤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승리, 한국이 만든 조용한 혁명.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간판 개수? 통계? 아니었습니다.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탱크를 세고 미사일을 집계하고 사상자를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엔 총 한 방 없는 정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몽골 국립대학에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10명의 젊은이가 모였습니다. 20대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었죠.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바야르마가 대답했습니다. 기회예요. 제가 몽골에만 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기회죠. 에르덴이 거들었습니다. 모델이에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 나라 됐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파트너예요. 한국은 우릴 아래로 안 봐요. 중국처럼 명령 안 하고 러시아처럼 무시 안 해요. 같이 성장하자고 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회, 모델, 파트너. 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겐 한국이 미래예요. 할아버지 세대는 러시아 받고 아버지 세대는 중국 받죠. 하지만 우린 한국 봐요. 한국어 배우고 한국 회사 가고 한국 문화 즐겨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대가 바뀐 겁니다. 한국이 이 나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된 겁니다. 좌담회를 마치고 광장을 걸었습니다. 수우바타르 광장. 6개월 전 처음 본 전광판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 지지율 78%.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고백. 오후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6개월 전 그 기사였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영국분. 취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라디오에서 BTS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기사가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하죠. 딸이 가르쳐줬어요. 딸이 이번에 삼성 취직했거든요. 한국어 잘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의 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었죠.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6개월 전 그 여성 직원을 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잘 다녀가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국경선이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몽골과 한국 사이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글이 지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0년간 전쟁의 언어로 세상을 분석했다. 총알을 세고 탱크를 집계하고 영토를 계산했다. 그러나 2024년 몽골에서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 평화의 언어였다. 대한민국은 총 한 자루 쏘지 않고 탱크 한 대 보내지 않고 한 나라의 마음을 얻었다. 무기는 한글 24자였다. 선생님이었다. 드라마였다. 노래였다. 그리고 신뢰였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이다. 총이 아니라 문화로 싸우는 전쟁. 명령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기는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칭기즈칸이 800년 전 유럽을 정복했을 때 그는 20만 군대를 이끌었다. 2024년 대한민국이 몽골을 정복했을 때 군대는 없었다. 하지만 한글이 있었다. 그리고 한글은 총보다 강했다. 이건 침략이 아니다. 이건 사랑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사랑하게 만든 조용하고도 강력한 혁명이다. 나는 전쟁의 분석가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평화의 증인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21세기 진짜 강국은 무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총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진다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